유럽의 포가 침묵했습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이 도시를 휩쓸 때 프랑스는 단 9문의 다연장 로켓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하이마스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3년째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국방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아닌 한국의 천무를 검토하라. 100년 전 포병의 왕국이라 불리던 프랑스가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새로운 교본을 쓰고 있습니다. 자존과 생존의 갈림길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무릎 꿇은 프랑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프랑스는 포병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자부심이 죽는 걸 봤습니다. 2025년 봄 파리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서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개량형 M270 실가동 구문. 구문입니까? 이건 군대가 아니라 박물관 아닙니까? 더 끔찍한 건 다음 줄이었습니다. 실질 사거리 60km. 우크라이나 전선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150km를 때리고 있는데 우리는 60km에 갇혀 있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2027년 이후 전력 공백. 포병 대국 프랑스가 2년 뒤엔 쏠포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드리엥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육군 포병 출신, 전 대령이죠. 냉전 말기부터 다연장 로켓 운용과 정비를 해왔고 지금은 파리방위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병 재무장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게 제 일인데 그날 제가 직접 쓴 보고서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진 3개의 숫자, 구문, 60km, 2027년 공백이 프랑스 포병의 현실 전부였습니다. 냉전 시절 우리는 200문이 넘는 다연장포를 자랑했었죠. 유럽 어느 나라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문입니다. 부품 단종으로 정비조차 제대로 안 되는 낡은 장비들만 남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지도 위에 붉은 동심원들이 겹쳐 그려져 있었습니다. 100km, 120km, 150km 러시아군이 실제로 쏘고 있는 사거리였죠. 우리 60km원은 그 안쪽에 초라하게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쏘기도 전에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옆에 앉은 장성이 작게 한숨을 쉬었는데 저는 그 한숨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더 암담했죠. FLPT라는 프랑스 자체 개발 장거리 정밀 로켓 프로그램 일정표였습니다. 1단계 150km급 로켓 완성 예정이 2026년에서 2030년, 2단계 500km급은 2031년에서 203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2030년입니까? 2035년입니까? 지금이 2025년인데 2027년엔 전력 공백이 옵니다. 그 사이 3년에서 8년을 대체 어떻게 버티자는 겁니까? 더 큰 문제는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연간 예상 생산량은 고작 50발에서 100발 수준이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이 보여준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장기전에선 연간 최소 500발이 필요합니다. 포탄은 물처럼 쏟아부어야 전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백발로 장기전을 버틴다고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군 고위 장성들, 정책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이 숫자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제 노트에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국산 집착은 전장 사망률 상승. 굵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대안 조달 가능성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미국의 하이마스였죠.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입증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입 대기 기간이 너무 깁니다.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받겠습니까? 거기다 미국 정치는 변수가 너무 큽니다. 행정부가 바뀌면 수출 정책도 바뀌죠. 부품 통제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펄스 시스템도 검토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지정학 여파를 피할 수 없고 재수출 통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제3국에 재판매하거나 기술 이전하는데 제약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저는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조달은 무기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행위.
맞습니다. 우리에겐 무기 성능만큼이나 시간이 중요합니다. 2027년까지 고작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산이었죠. 프랑스는 복지 국가입니다. 의료, 교육, 연금 예산을 깎는 건 정치적 자살 행위죠. 국방비 증액도 쉽지 않습니다. 내년이 선거해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복지를 깎고 무기를 사자고 하겠습니까? 선거 캘린더와 전력 공백 타임라인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싸게, 빨리, 많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선순위를 재정렬해야 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후보군 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하이마스, 펄스, 그리고 두 개의 이름이 더 있었죠. 천무와 피나카, 한국과 인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하이마스와 펄스 옆에 빨간 감점 표시를 했습니다. 납기와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천무와 피나카는 일단 유지 상태로 남겨뒀습니다. 천무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펙시트가 화면에 펼쳐졌죠. 사거리 80km에서 290km, 모듈형 발사 시스템, 나토 표준 탄약 호환 가능, 폴란드 배치 완료, 현지 생산 협력 가능. 특히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MLRS 비유도탄 및 M31 계열 운용 가능. 저는 마우스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호환성입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나토 탄약 재고와 연결된다는 건 전시 보급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독자적 탄약 체계를 쓰면 우리만의 보급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환 체계를 쓰면 유럽 전역에 흩어진 나토 탄약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탄약 보급이 빠르다는 건 생존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노트 상단에 크게 적었습니다. 호환은 생존이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제? 프랑스 자존심이 허락할까? 나폴레옹 이후 우리는 자국 무기 체계를 자랑스러워해왔습니다. 르클레르 전차 라팔 전투기, 미스트랄 미사일, 엑조세 대함 미사일, 전부 프랑스산이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산 무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자존심으로 전쟁을 이길 순 없습니다. 2027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천무 관련 자료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폴란드 도입 사례, UAE 수출 계약, 루마니아 협상 진행 중, 에스토니아도 관심 표명. 데이터가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케이스가 흥미로웠습니다. 신속 배치 완료,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중, 훈련 전환 속도 빠름, 작전 가용률 높음 유지. 폴란드는 러시아 바로 옆 나라입니다. 장난으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들이 천무를 선택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데이터가 먼저다. 자조는 나중이다. 제가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배운 원칙입니다. 군인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웁니다. 전장에선 자존심이 아니라 효율이 병사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포병 장교였습니다. 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탄피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니 파리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센 강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천무. 이상하게도 이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노트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천무 폴더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PDF 파일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술 사양서, 폴란드 시험 발사 보고서, 운용 매뉴얼, 정비 매뉴얼, 탄약 호환성 테스트 결과. 자료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정말 프랑스 전장 환경에서 작동할까요? 종이 위 스펙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브로셔는 늘 완벽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 오는 날, 먼지 날리는 날, 영하 20도 추운 날, 진짜 전장은 그런 곳입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죠. 거기에 질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먼저다. 자조는 나중이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또 하나를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포병의 나라가 60km에 갇혔다는 판결문을 읽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에선 계속 숫자들이 돌았습니다. 구문, 60km, 2027년, 그리고 천무. 이 네 개가 마치 주문처럼 반복됐습니다. 한국은 제 관심 밖의 나라였습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무기 시스템이 제 책상 위에서 프랑스 포병의 미래를 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책장에서 낡은 교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냉전 시절 M270 운용 매뉴얼이었죠. 노란 종이를 넘기니 젊은 시절 제 필기가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그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포병은 세계 최강이다.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배울 게 없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천무 자료를 더 깊이 파는 겁니다.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데이터만 봐야 합니다. 사거리, 정확도, 재장전 시간, 고장률, 정비, 용이성, 탄약 호환성, 훈련 전환 곡선, 전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신은 포병 편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포병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현실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도 회의실 프로젝터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꿈은 60km, 2027년 공백, 붉은 동심원들, 그리고 천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호환은 생존이다 라고 쓴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정리됐습니다. 정치는 표를 따집니다. 하지만 전장은 피로 계산합니다. 저는 전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기 조달은 철근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천무를 파헤쳐야겠다고. 편견이 문제라면 편견을 깨야 합니다. 한국산이 문제라면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프랑스 자존심이 문제라면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천무가 답일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하이마스는 훌륭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때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25년 5월 3일 국방 및 군사위원회에서 공식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죠.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이마스 도입은 지정학적으로 위험하며 정치적으로 이해 불가능. 문장 하나가 미국 일변도 전략을 공식적으로 끝낸 순간이었습니다. 근거는 명확했죠. 파트너의 일관성 부족, 긴 도입 대기 시간, 부품 통제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하이마스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순서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의장이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따라서 대안 체계 검토를 본격화한다. 후보는 천무와 피나카로 압축한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 이름이 공식 문서에 오른 겁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대안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두 시스템에 대한 모든 자료가 쏟아져 들어왔죠. 천무와 피나카, 두 이름이 제 책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인상은 비슷했습니다. 둘 다 현지 생산이 가능하고 초기 물량 납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결정적 차이가 보였습니다. 천무는 탄약 호환성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비유도탄, M31 계열 유도탄, 전부 운용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토 탄약고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나카는 달랐습니다. 독자 체계죠. 구경도 다르고 탄약 생태계도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대신 인도와의 절충 교역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라팔 전투기와 피나카를 묶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비교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탄약 호환성, 현지화 난이도, 정치적 이점. 5가지 축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천무는 기술 항목에서 높았고 피나카는 정치 항목에서 높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뭘 우선해야 하느냐는 거였죠. 일주일 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군 대표, 산업계 대표, 외교부 참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입장은 선명하게 갈렸죠. 군은 명확했습니다. 호환과 속도가 최우선입니다. 전시 보급이 안 되면 발사되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포병 출신 장성의 말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업계는 달랐습니다. 현지 부가가치, 지적 재산권 보호, 재수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발사대만 사오면 프랑스 산업은 뭘 얻습니까? 방산업체 대표의 말이었죠. 일리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방산 수출국입니다. 단순 수입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문제입니다. 외교부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인도 프랑스 전략 라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팔과 피나카의 상호성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파트너죠. 무기 거래는 단순 매매가 아니라 동맹 관계의 표현입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 입장 모두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긋나 있었죠. 우리는 같은 지도를 보고 다른 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군은 전장을 보고 산업은 공장을 보고 외교는 관계를 봤습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아무도 안 틀렸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군수 시뮬레이션 팀과 함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시 보급 시나리오를 그려봤죠. 나토 탄약 흐름도를 펼쳐놓고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에 있는 탄약고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거기서 프랑스 전선까지 보급선을 그었습니다. 천무를 쓰면 이 모든 탄약고가 우리 것이 됩니다. 다연장 로켓탄도 M31 유도탄도 나토 재고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전시엔 시간이 생명입니다. 독일 창고에서 트럭으로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이점인지 아십니까? 피나카는 달랐습니다. 독자 탄약 체계니까 별도 보급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생산해서 배로 싣고 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2개의 곡선이 그려졌죠. 천무 시나리오와 피나카 시나리오, 전시 보급 속도 비교였습니다. 천무 곡선은 완만하게 유지됐습니다. 나토 재고 연동 덕분이죠. 피나카 곡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독자 보급선의 한계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문장 하나를 박스 처리했습니다. 호환은 전시 생존성과 직결된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발사대가 100대라도 소용없습니다. 호환성은 표가 아니라 혈액형입니다. 수혈이 안 되면 환자는 죽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추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천무와 피나카, 장기전 시나리오에서 탄약 소진 시점 비교.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델을 돌렸습니다. 전쟁 발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탄약 재고 변화를 추적했죠. 변수는 많았습니다. 일일 발사율, 보급선 거리, 탄약 생산 속도, 동맹국 지원 가능성, 전부 시뮬레이션에 넣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무 시나리오에서는 나토 재고 연동 덕분에 탄약 부족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피나카 시나리오에서는 독자 보급선의 취약성 때문에 더 빨리 고갈됐습니다. 숫자로 보니 명확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정치가 방향을 정하되 사격해주진 않는다. 정치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건 군인입니다. 탄약이 떨어졌을 때 책임지는 것도 군인입니다. 라팔의 영광이 포병의 공백을 메워주진 않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 회신이 왔습니다. 천무를 우선 후보로 상향 조정. 피나카는 차순위 유지. 추가 검토 진행.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사실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추천한다는 게 여전히 낯설었죠. 프랑스는 나폴레옹 이후 자국 무기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에서 만든 발사대를 사자고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곡선이 보여준 차이가 병사들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승리가 목적입니다. 천무든 피나카든 하이마스든 이기게 해주는 무기가 최고입니다. 출신 국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천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종이 위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의 증거가 필요했죠. 폴란드 사례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한국 측과 기술 브리핑도 잡아야 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검증이었습니다. 호환은 전장의 언어입니다. 이해 못하면 침묵합니다. 저는 이 언어를 정치인들에게 통역해줘야 합니다. 데이터로 설명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몇 주 뒤 한국 측 기술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비공개 세션용 패키지였죠. 파리 국방조달청에서 검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포병 전문가 3명, 군수 담당자 2명과 함께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천무 발사 차량 구조도였습니다. 차량, 포드, 사격 통제 장치가 분리된 모듈형 구조였죠. 설명 문서를 읽었습니다.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교체 가능. 차량 고장 시 포드만 다른 차량으로 이동. 정비 시간 대폭 단축. 저는 옆에 앉은 대령을 봤습니다. 우리 기존 시스템은 반나절이 걸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탄약 호환성 목록이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비유도탄, M270 로켓, M31 유도탄, 한국 자체 개발 탄약들.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토 표준 탄약 운용 가능. 정치기술 전제 조건 충족 시. 폴란드 검증 완료. 저는 메모했습니다. 재장전 시간, 정확도, 훈련 전환 곡선. 이 3가지의 별표 3개를 쳤습니다. 사격 데이터 섹션을 넘겼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표가 나왔습니다. 거리별 정확도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죠. 재장전 타임라인도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빨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악천 후 운용 데이터였죠. 다음 장을 넘기니 나왔습니다. 우천, 먼지,
극저온 환경 시험 결과였습니다. 각 조건에서의 고장 발생률, 평균 복구 시간, 작전 가용률이 표로 정리돼 있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우천 환경 데이터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수량 시간당 30mm 조건에서 시험 발사 진행, 고장 없음, 경미한 문제 2건, 평균 복구 시간 15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 데이터가 진짜다. 옆에 앉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맑은 날엔 뭐든 작동합니다. 폭우 속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신뢰할 만한 겁니다. 폰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탄피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자료 검토가 끝났습니다. 우리끼리 토론했습니다. 포병 대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특히 모듈형 구조와 악천 후 데이터가 마음에 듭니다. 군수 담당자도 동의했습니다. 재장전 시간과 정비 용이성이 우리 기존 시스템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저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천무는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프랑스 환경에 맞게 통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군수 시뮬레이션 2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재고탄 연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전시 보급 동선을 상세히 그렸죠. 나토 탄약고에서 프랑스 전선까지 트럭 이동 경로, 병목 지점, 대체 루트를 전부 표시했습니다. 천무가 호환 체계로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급 난이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독일 람슈타인 기지, 폴란드 포즈난 창고, 이탈리아 비첸차 기지에서 탄약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트럭 회전율이 올라갑니다. 전선 탄약고 재고 하한선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비호환 체계는 달랐습니다. 독자 보급선 구축, 별도 창고, 별도 수송 체계가 필요합니다. 복잡도가 올라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문장을 박스 처리했습니다. 탄약은 독점이 아니라 접근성으로 이긴다. 호환성은 혈액형입니다. 수혈이 안 되면 전투가 끝납니다. 일주일 뒤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자리였죠. 발사대는 프랑스 제작, 탄약은 프랑스 주권화. 이게 산업계 초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프랑스 일자리 창출, 기술 자립, 수출 경쟁력 확보. 전부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입니다. 현지화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2027년 전력 공백은 어떻게 메웁니까? 협상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한국 측 레드라인 목록이었죠. 지적재산권, 소스코드, 암호 모듈 보호 범위 명시, 시험 검증 마일스톤과 비용 분담 구조 요구, 도입국 대상 프랑스제 탄약 판매 시 수출 경쟁 리스크 언급. 명확했습니다. 프랑스 측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발사대 우선 도입, 탄약은 단계적 자국화. 현실적이긴 한데 쟁점이 남았습니다. 천무 플랫폼에 프랑스 장거리 탄을 탑재할 때 인증과 책임 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거였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통합의 대가는 시간, 돈, 그리고 신뢰입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서명엔 무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군수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장기전 24개월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호환성 유무에 따른 탄약 부족 시점 계산이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호환 체계는 전쟁 발발 후 153일째에 탄약 부족 경고가 뜹니다. 비호환 체계는 87일째입니다. 차이가 66일입니다. 2달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화면에 두 곡선이 나란히 그려졌습니다. 호환 시나리오의 완만한 곡선과 비호환 시나리오의 급격한 하락. 그 차이가 병사들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평가축을 5개로 정리했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납기, 호환성, 현지화 가능성. 각 항목에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천무는 총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납기와 호환성에서 압도적이었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치 변수, 지적 재산권, 재수출 조건 협의 전제.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프랑스의 교만이 최대의 적.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자신감이 지금은 걸림돌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겨지죠. 그런데 자존심으로 전쟁을 이길 순 없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천무를 우선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거는 데이터였습니다. 악천후 시험 결과, 재장전 시간, 모듈형 구조, 나토 탄약 호환성, 폴란드 검증 사례. 전부 팩트였습니다. 며칠 뒤 회신이 왔습니다. 추가 실사 진행, 폴란드 현지 방문 검토, 파일럿 프로그램 협의 시작.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산업계, 군, 정치 3자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파리 국방조달청 회의실이었죠. 저는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산업계 대표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사대는 프랑스에서 제작하고 탄약은 프랑스가 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일자리와 기술 자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요구한 초안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현지 고용, 하청 구조, 부품 프리미엄 조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군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전시 보급과 납기가 최우선입니다. 호환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국산화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포병 출신 장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치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론과 고용 창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국산 무기 도입은 표에 직결됩니다. 선거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내년 봄이 지방선거였습니다. 저는 새 입장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도를 보고 다른 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은 공장을 보고 군은 전장을 보고 정치는 표를 봤습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아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션은 천무와 피나카 동시 비교였습니다. 화면에 두 시스템 스펙이 나란히 떴습니다. 천무는 다연장 로켓 생태계 연동, 폴란드 신뢰성 검증, 현지 생산 모듈화가 강점이었습니다. 피나카는 라팔 마이너스 피나카 절충 교역 가능성, 인도와의 정치적 시너지가 강점이었죠. 군수 담당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치는 피나카, 전장은 천무라는 도식이 나옵니다. 불편한 결론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통합비용 현실화 문서가 교환됐습니다. 한국 측 입장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 소스코드, 암호 모듈은 레드라인입니다. 시험 검증 마일스톤과 비용 분담이 필요합니다. 천무 플랫폼에 프랑스 장거리탄을 탑재할 때 인증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프랑스 측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발사대만 먼저 도입하고 탄약은 단계적으로 협의합니다. 현실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남았습니다. 누가 통합시험 비용을 부담합니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통합은 마법이 아닙니다. 서명엔 무게가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수백만 유로와 수개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군수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장기전 24개월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이번엔 더 세밀했죠. 호환성 유무에 따른 탄약 부족 일자가 계산됐습니다. 호환 체계는 전쟁 발발 후 153일의 부족 경고가 뜹니다. 화면에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두 선이 명확히 갈라졌습니다. 호환 곡선은 완만하게 유지됐습니다. 비호환 곡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교차점이 보였습니다. 그 지점이 생존과 패배를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전선까지 이동 시간도 계산됐습니다. 평시에는 6시간입니다. 전시에는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도로 운송 취약 지점도 표시됐습니다. 다리, 터널, 교차로. 폭격당하면 우회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호환은 시간이고 국산화는 정치다. 차트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살아남아야 나중을 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메모장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조는 존중한다. 단, 전장은 용서가 없다. 프랑스 자존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임시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초기 소량직 도입, 성과 평가, 단계적 현지화, 3단계 로드맵이었습니다. 첫 단계에서 실전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2단계에서 작전 가용률, 정비 용이성, 훈련 전환 속도를 검증합니다. 성과가 나오면 2단계로 확장합니다.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부품 국산화율을 올립니다. 3단계에서 프랑스제 탄약 통합을 시도합니다. 현실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단번에 완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검증하면서 나아갑니다.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다음 단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국방위원회 브리핑 준비, 유럽 안보 공동조달 프로그램 연계 검토. 할 일이 쌓였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현지화 공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공장 설립, 교육 프로그램, 정비 라인 구축. 단계별로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작동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문장을 박스 처리했습니다. 선을 긋되 다리를 남긴다.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도 남겨야 합니다. 강경하되 유연해야 합니다. 발사대만 달라지고 탄약은 독점이라면 그건 자존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호환은 탄약고의 시계입니다. 빨리 멈추는 시계와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신이 빨리 왔습니다. 3단계 로드맵 긍정 검토. 파일럿 패키지 규모 산정 시작. 한국 측과 실무 협의 일정 조율 중.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종이가 아니라 실제 협상입니다. 숫자와 조건이 오갑니다. 양보와 요구가 교차합니다. 어렵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30년 군복 입고 프랑스 무기만 다뤘는데
지금 한국산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동료들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르클레르가 미쳤나 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장기전 스트레스 테스트 곡선이 답을 보여줬습니다. 호환의 곡선이 생존의 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웁니다. 정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전장을 우선합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천무시연 영상과 원시 데이터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분석팀과 함께 회의실에 모였죠. 화면에 첫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차량이 진지에 진입하고 포드가 기립합니다. 사격 통제 장치가 작동하죠.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발사 준비 완료까지 6분 40초였습니다. 빠른 편이죠. 재장전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크레인이 새 포드를 들어올리고 빈 포드가 분리됩니다. 새 포드가 장착되죠. 시스템 점검이 진행됩니다. 재장전 완료까지 12분 50초였습니다. 우리 기존 시스템은 30분이 걸리죠. 원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표가 나왔죠. 사거리 80km에서 290km까지 구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정확도는 검증된 수준이었죠. 배터리 교체 시간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평균 8분이었죠. 포드 스왑 타임라인은 평균 50분에서 60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악천 후 데이터였습니다. 다음 섹션을 열었죠. 우천, 먼지, 극저온 조건별 고장, 복구 분포표가 나왔습니다. 우천 환경부터 봤습니다. 강수량 시간당 20mm에서 40mm 구간 시험이었죠. 발사 횟수 32회였습니다. 고장은 없었죠. 경미한 문제 3건만 있었습니다. 평균 복구 시간은 13분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 데이터가 이 시스템의 진짜 서명이다. 먼지 환경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사막 조건 시뮬레이션이었죠. 미세먼지 농도 높은 환경에서 연속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발사 횟수 24회였죠. 경미한 필터 교체가 2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지속 가능했죠. 극저온 데이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구간 시험이었죠. 유압 시스템 예열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작동 정지는 없었죠. 배터리 성능 저하 보정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발사 가능 상태가 유지됐죠. 옆에 앉은 포병 대령이 말했습니다. 악천 후 로그는 브로셔에 없는 진실을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맑은 날 시험은 의미 없습니다. 폭우와 혹한 속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실전용이죠. 다음 자료는 훈련 교육 전환 곡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환 교육 주차별 성취 지표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죠. 사격 통제 숙달 1주, 정비 능력 숙달 2주, 군수 연동 숙달 3주였습니다. 총 6주면 완전 전환이 가능하죠. 기존 LRU 승무원에서 천무로 전환할 때 학습 경사가 완만했습니다. 유사체계라 개념 이해가 빠르죠.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가용률 상승 시점이 정치 캘린더보다 빠르다. 의미심장한 문장이었죠. 선거 전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수 시뮬레이션 2차 결과를 다시 펼쳤습니다. 나토 재고탄 라우팅 지도였죠.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창고에서 프랑스 전선까지 보급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병목 지점이 빨간 점으로 표시됐죠. 수정안이 파란 선으로 오버레이 됐습니다. 호환 체계 가정 시 전선 보급 트럭 회전율이 플러스 18에서 23% 개선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트럭 숫자로 더 많은 탄약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효율이 오르죠. 전시엔 이게 생명줄입니다. 비호환 가정 시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전선 탄약고가 T+91에서 111 사이 고갈 리스크가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두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설득한 겁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가 마음을 움직인 거죠. 산업 측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왜 한국산이냐였죠. 이젠 현지 조달 부품 국산율 기준선은 얼마냐로 바뀌었습니다. 반대에서 협상으로 전환된 거죠. 정치 참모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지표 반영 가능성 검토라고 적혀 있었죠. 일자리와 연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읽고 저는 파일럿 패키지 합의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량 직도입으로 시험 운용을 시작하죠. 투명 로깅 시스템으로 모든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공동 성능 평가세를 구성해 프랑스 기술진도 참여하죠. 성과 기반 확장 옵션을 계약에 포함합니다. 유럽 안보 공동 조달 프로그램 연동 금융 경로를 설계하죠. 평가 지표도 명시했습니다. 가동률, 사거리와 정확도, 보급 회전율, 훈련 성취도, 현지 부품율이었죠. 5가지 항목으로 성과를 측정합니다. 목표치를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충족 못하면 재검토합니다. 명확했죠.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죠. 침묵은 반대가 아니라 동의의 준비였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니 반론이 사라진 겁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문장을 적었죠. 학습 곡선의 경사가 전력화의 속도다. 빨리 배울수록 빨리 싸울 수 있습니다. 천문은 전환이 빠르죠. 6주면 됩니다. 또 다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지도 위 보급 동선이 곧 병사의 생명줄이다. 종이 위 선이 아니죠. 실제 트럭이 달리는 길입니다. 탄약이 그 길을 따라 흐르죠. 막히면 병사들이 죽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오늘 작게 시작해 크게 증명하기로 했다. 단번에 완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파일럿으로 검증하죠. 성과가 나오면 확장합니다. 현실적 접근이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 회신이 왔죠. 파일럿 패키지 승인. 규모 12대. 유럽 안보 공동 조달 프로그램 금융 연계 검토 시작. 한국 측 실무 협의 일정 확정. 우리는 결정적 고비를 넘었습니다. 이제 종이가 아니라 실물이죠. 발사대 12대가 프랑스에 옵니다.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죠. 숫자로 증명합니다. 산업계와 군, 정치 3자 비공개 간담회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구체적 조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산업계 대표가 우리 측 요구한 초안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죠. 첫 조항이 이랬습니다. 천무 발사대 도입, 통제 소프트웨어 부분 접근 권한 요구, 프랑스 장거리 탄약 통합 의무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발사대만 사고 탄약은 우리가 만든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인센티브 조항이 나왔습니다. 현지 고용 확대, 하청업체 프리미엄 지급, 부품 국산화 우선 구매. 당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정치, 여론, 자존심이었죠.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공짜로 원했다. 며칠 뒤 한국 측 회신이 왔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전달됐죠. 저는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제목부터 강경했습니다. 기술협력 레드라인 통보. 첫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암호 모듈,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핵심부, 통합 시험 데이터는 보호 범위입니다. 명확했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비용과 기간 산정표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제 탄약 통합 시험에 최소 2천만 유로, 기간 24개월에서 36개월이었죠. 위험 분담 구조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시험 실패 시 책임 소재 사전 합의 필요. 마지막 단락이 결정타였습니다. 도입국 대상 프랑스제 탄약 판매 시 한국 수출 시장과의 경쟁 조건 재협의 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만든 탄약을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팔면 자기들 장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문서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문지기가 있습니다. 수요일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우리 측 6명, 한국 측 4명이 마주 앉았죠. 저는 관찰자 자격으로 뒤쪽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죠. 우리 산업계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플랫폼만 도입하겠습니다. 탄약은 프랑스가 개발하죠. 단호했습니다.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대답했죠. 통합은 마법이 아닙니다. 검증, 책임, 비용이 따라옵니다. 우리 측이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탄약 우선 탑재 조항을 계약서에 넣겠습니다. 한국 측이 고개를 저었죠. 그럼 인증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험 중 발사대가 손상되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선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두 진영을 번갈아 봤습니다. 종이 위에 굵은 레드라인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넘을 수 없었죠. 저는 그 침묵이 때로 거절보다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는 결렬 직전까지 갔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지막 세션이었죠. 우리 측이 압박했습니다. 이 조건이 안 되면 피나카를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측은 담담했습니다. 선택은 귀국의 권리입니다. 저는 그 순간 개입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봤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장기전 18개월 재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죠.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비상 물류 플랜, 동맹 탄약 공유 규칙, 재고 하한선 상향 시나리오였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호환 체계 가정 시 전쟁 발발 후 153일까지 버팁니다. 비호환은 87일이죠. 차이가 66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유럽 안보 공동 조달 프로그램 금융을 활용한 현지 부품 라인 단계 확대안입니다. 파이프라인 도식이 나왔죠. 대출, 조달 현지화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새로운 접근을 제안합니다. 싸게, 빨리 많이가 아니라 검증, 지속 확대입니다. 3단계 구조였죠. 먼저 검증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 확대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반응했죠. 검증 단계에서 투명한 데이터 공유는 가능합니다. 우리 산업계 대표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발사대 우선 도입을 파일럿 후 단계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타협이 문이 열린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도 초안 작성에 참여했죠. 발사대 우선 도입을 파일럿 후 단계적으로 변경, 성과 평가 후 확장 옵션 행사,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한국 측 수정안도 도착했습니다. 제한적 호환 시험 허용, 공동평가 셀 구성, 데이터 주권은 공개 규칙에 따름, 양측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선 겁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었죠. 다음 단계가 명시됐습니다. 다국 간 실사격 훈련 참가, 공동성명 초안 문안 작업, 파일럿 패키지 세부 조건 협의,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장기전의 시계는 탄약고와 물류, 그리고 금융이 감습니다. 정치 캘린더가 아니죠. 전장은 선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진전을 얻는 법을 배웠다. 강경하되 유연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다리를 남겼죠. 통합의 대가는 시간과 돈, 그리고 서로의 체면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완벽한 승리는 없습니다. 현실적 합의만 있을 뿐이죠. 금요일 오후 최종 합의문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결렬 직전까지 갔던 협상이 타결됐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국방위원회 비공개 세션이 잡혔습니다. 저는 기술 자문으로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이마스 제외가 공식화된 자리였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천무와 피나카. 기술위원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죠. 천무는 납기와 현지화에서 유리합니다. 피나카는 정치적 연계가 강합니다.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찔렀죠. 의장이 물었습니다. 최종 결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술위원이 대답했습니다. 11월 초 소요 분석 최종 보고서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게 지금의 프랑스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럽연합회의록이었죠. 유럽 안보 공동 조달 프로그램 내 공동 구매 논의 게시건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었죠. 프랑스 대표단 발언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포병 장비 포함 검토 필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참여국 협의 중 논점이 하나 부상했습니다. 비유럽연합산 공동생산 예외 적용.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유럽연합 밖 국가 제품을 유럽 안보 공동조달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문은 열려 있으나 비유럽연합소는 주저한다. 규정 한 줄이 포병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9월 28일 이후 한프방위우주 협정 후속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국방조달청과 한국방위사업청 실무팀 간 첫 영상회의가 열렸죠. 저도 참관했습니다. 협력 범위를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주감시, 정찰, 인공지능 통제체계 공동연구가 논의됐죠. 그런데 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포병 데이터 활용론의 포함.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우주에서 시작된 대화가 포로 이어졌습니다. 정찰 위성 데이터와 포병 관측을 연동한다는 구상이었죠.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론 복잡하죠. 프랑스 내 정치권 반응이 갈렸습니다. 보수계는 반대했죠. 한국 무기 도입은 자존의 훼손이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실무파는 달랐습니다. 현실적 선택입니다. 납기, 예산, 유럽 안보 공동 조달 프로그램 활용 가능합니다. 논리적이었죠. 국방장관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비교 평가 결과 제출 요구, 압박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졌죠. 저는 보고서 초안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천무는 기술적 정답, 피나카는 외교적 카드. 단순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자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력이다. 저는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유럽 안보 공동 조달 프로그램 내 예외 인정이 관건. 맞습니다. 규정이 바뀌면 길이 열립니다. 안 바뀌면 막히죠. 주말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천무 폴더를 다시 펼쳤죠. 폴란드 사례,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 나토 호환성 시험 결과.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피나카 폴더도 열었습니다. 인도 프랑스 전략 파트너십, 라팔 절충 교역 가능성, 정치적 시너지. 이것도 가치가 있었죠. 저는 두 폴더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한쪽은 전장의 논리였고 다른 쪽은 외교의 논리였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있었죠. 2027년 전력 공백이 다가옵니다.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했죠. 천문은 검증됐습니다. 피나카는 아직입니다. 시간이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안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자존심보다 현실이 우선입니다. 정치보다 전장이 앞섭니다. 그쯤 비공식 루머가 돌았습니다. 한화와 프랑스 산업계가 접촉했다는 얘기였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기 없는 곳에 불은 없죠. 일부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화 측, 프랑스 기업의 기술 제휴 제안, 국방조달청 관계자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공식 단계, 검토 중, 애매했습니다. 부인도 긍정도 아니었죠. 방산 커뮤니티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천무, 결국 유럽으로. 추측이 사실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웠죠. 확정된 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죠. 산업계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정부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공식 루머가 오히려 현실을 앞서간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정부보다 빠르죠. 국방조달청과 한국방위사업청 공동연구개발분과 신설 추진 소식도 들렸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는 얘기였죠. 프랑스 측이 정찰 위성 데이터와 포병 관측 연동을 검토 중이라는 문서도 봤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주와 포병, 이질적 단어가 하나로 묶이고 있었죠. 저는 메모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나는 포병의 기술보다 정치의 속도를 관찰 중이다. 기술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문제는 정치죠.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가 변수였습니다.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보인다. 맞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들이 모이고 있었죠. 천무 쪽으로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결정의 순간은 가까워진다. 11월 초까지 2주 남았습니다. 그때 최종 보고서가 상정됩니다. 프랑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방위원회 브리핑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종 기술 비교표 작성을 맡았죠. 천무와 피나카 사거리, 호환성, 생산성 지표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표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천무는 기술 항목에서 앞섰죠. 특히 사거리와 나토 호환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피나카는 정치 항목에서 강했습니다. 인도 프랑스 전략 라인이 작용했죠. 브리핑안을 작성했습니다. 핵심 문구를 넣었죠. 현지 생산과 유럽 안보 공동 조달 프로그램 연동 검토 필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제시했죠.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죠. 미국과 독일 견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유럽 연합산 무기 도입은 동맹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우려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하이마스 대기 시간이 3년 이상입니다. 독일 무기 체계는 아직 개발 단계죠. 2027년 공백을 메울 대안이 없습니다. 그 무렵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화와 프랑스 산업계가 접촉했다는 루머였죠. 일부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화 측, 프랑스 기업의 기술 제휴 제안, 국방조달청 관계자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공식 단계, 검토 중, 애매했죠. 부인도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방산 커뮤니티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천무, 결국 유럽으로. 추측이 사실처럼 퍼졌죠.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정된 게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위기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공식 루머가 오히려 현실을 앞서간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정부보다 빠르죠. 한편 국방조달청과 한국방위사업청 공동연구개발분과 신설 추진이 구체화됐습니다.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죠. 처음엔 우주감시와 정찰이었습니다. 이제 포병 관측 연동까지 포함됐습니다. 프랑스 측이 정찰 위성 데이터와 포병 관측 연동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우주와 포병, 이질적 단어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기술 협력이 무기 도입의 디딤돌이 되고 있었죠. 저는 메모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나는 포병의 기술보다 정치의 속도를 관찰 중이다. 기술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죠. 문제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누가 먼저 결정을 내리느냐였죠.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보인다. 맞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호가 한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결정의 순간은 가까워진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곧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오래된 도면 위에 새로운 지도를 그렸습니다. 포병의 왕국이었던 프랑스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속도, 그리고 통합의 감각입니다.
천문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잃어버린 결정력과 실행력의 표준입니다. 미국은 느립니다. 유럽은 복잡합니다. 인도는 아직 멉니다. 30년 포병 경력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따랐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자존보다 생존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가장 완성된 체계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